오늘 본 강연의 강연자이신 서정욱 교수님은 충북대학교 목재종합과학과 교수, IT연구센터 센터장을 겸임 중이십니다. 목재과학, 연중생태학 및 기후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서정욱 교수님의 연구 성과 및 강연 내용을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서정욱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아직 입학 안 하신 어린이 있어요? 입학 안 하신 어린이. 그래요? 중학생. 그래요? 예. 뭐 지금 강연 주제의 높이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도 지금 부모님들 같이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는 거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하신 분보다 제가 더 떨리네. 예, 제가 오늘 할 강의 주제는 나이테로 알아보는 환경 변화와 목재 사용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매우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잘 몰라서? 너무 고맙다.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 멋있어.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목재를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그 높이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근데 혹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서슴없이 손을 들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르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답에 대한 거는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테 가지고 환경도 보고 역사도 한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나이테 알아요? 나이테? 나이테가 뭐예요? 그러면 나무 나이테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죠. 왜 나무 나이를 알 수 있지? 거기 안에 있는 주수 보고. 예. 그게 1년에 몇 개 만들어져요? 몰라요. 그렇지. 1년에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테라고 하는 거야.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근데 사실 매번 2개씩 만들어도 우리 나이는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나무 나이테는 다양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우리 인간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인간하고의 대화법이 바로 나무 나이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무가 어떻게 생장하는지를 알면 돼요. 여기에 많은 답들이 괜찮아요. 예. 예. 그 많은 답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답을 찾기 전에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장? 여러분들도 어떻게? 키 크죠? 예, 위로 생장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옆으로 생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경 생장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생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 직경 생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뚱뚱해져야지, 이렇게 나이테 만들면서 뚱뚱해져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목재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것보다는 옆으로 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용도가 그쪽에 더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먹이사슬 들어봤어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체육을 때? 벌써 많이 읽는구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을 보통 종속 영양자라고 합니다. 여기 종속 영양자라고 돼 있죠? 왜 종속 영양자라고 할까? 우리는
여기 보면 이 먹이사슬이라는 모든 이 예시거든요. 예시 보면은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꼭 끝에 보면 최상위 포식자라고 있죠. 요게 꼭 하나가 있어.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그 밑을 보게 되면 이 포식자가 먹는 뭐가 있어요? 먹이가 있죠. 결국은 뭐냐면 이 포식자들이, 동물은 살아가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위에 있는 먹이가 되는 그 하위에 있는 동물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잡아먹지 못하면 굶어 죽겠죠. 그래서 종속 영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나무를 포함한 식물은 독립 영양자라고 합니다. 종속 영양자의 공통점은 다 움직여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먹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현명해서 키우죠. 그거 차이지 먹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 다 똑같아요. 움직이는 이유는 있어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무 움직이는 거 봤어요? 걸어 다니는 거? 꽃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왜? 얘네들 안 그러면 굶어 죽잖아. 어떻게 안 굶어 죽지? 물을 주니까 뿌리. 빙고. 아주 확실히 저기 중학생이라고 그랬죠? 광합성 배웠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광합성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H2O 들어봤어요? 물을 화학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H2O야. 그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 요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해. 여러분들 CO2는 아마 오염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산화탄소. 얘는 C 하나하고 O, 산소 2개가 합쳐진 게 CO2예요. 자, 근데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없는데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대기에서. 어디? 우주. 아니요, 지구에서. 바다 속? 그러니까 이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야. 비가 내리면 되죠. 여러분들 보면 동식물이 못 사는 데가 있죠. 어디? 북극 같은 데. 너무너무 추운데. 어디요? 아프리카? 사막? 남극? 예. 북극, 예. 그러니까 아주 춥거나,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추위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식물은 다 있습니다. 왜? 결국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H2O하고 CO2 얘기했잖아요. 요게 나무 잎의 뒤에 구멍이 있어요. 요거를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기공이라고 그래. 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햇빛이 와서 적정한 온도가 됐을 때 햇빛이 땅 때려주면 광화학 반응으로 해서 아까 H2O 있죠. 요게 HHO. 그다음 CO2는 COO. 이렇게 다 분리가 돼. 그다음에 다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에요. 요 포도당이 영양원이 되는 거야. 요 포도당 가지고 식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도 살아가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를 영양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CO2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대기 중에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분에 있으면 우리가 물을 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산소야. 그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다행인 게 나무가 만들어지는 산소의 양이, 나무도 호흡을 합니다. 우리처럼 산소를 또 들이마셔요. 밤에는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근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산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이 이렇게 저희를 포함한 동물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요런 굳이 움직이지도 않고 혼자서 영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뭐라고 한다?
보여요? 어렵지 좀. 독립 영양자, 스스로 영양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독립 영양자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처음에 꺼냈느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거는 설명 안 하는 게 저한테 현명한 것 같고, 요 다음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나무가 보면 여기 나무 보이죠? 여기 보면 나이테 보여요? 나이테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는 목부라고 그래. 목재. 여러분들 바깥에 지금 나무 요즘에 이제 막 꽃 피고 하죠. 잎도 나고. 그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세포가 얼마큼 있을 것 같아? 엄청 많을 것 같지? 사람의 2배. 사람의 10배. 근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나무라고 앞에 있는 이 교수님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무에 살아있는 세포가 몇 % 있을까? 100% 살아있을까? 그죠? 80% 그지? 그런데 5%도 안 돼요. 5%가 안 넘어요. 나무가 살아있는 데는 여기 안에 나이테 보이죠? 나이테하고 숲이 있지, 요 껍데기. 요 사이에 형성층이라고 하는 조 세포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몇 개밖에 없어요. 많지가 않아. 5%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야? 목재예요, 목재.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나무 가다 보면 안에 다 썩은 거 보이죠? 그런 나무 봤어요? 근데 나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지? 잘 살아있지? 왜? 살아있는 곳은 바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 생명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죽어있는 세포가 더 많은 생명체가 바로 나무예요. 그리고 삶하고 죽음하고 같이 있는 생명체도 나무야. 그리고 죽어있는 세포에 요 나이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제목에 있는 환경하고 역사의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바로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테 보는 방법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형성층에서 막 분열을 해요. 그러면은 봄부터 여름에는 요거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에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좀 크고 얇죠. 그 다음에 여름부터 가을에는 이렇게 두꺼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거 생기다 만 거라서 이렇게 두꺼운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엄마 아버지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봄부터 여름까지 만들어지는 요 세포를 우리 춘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문 배울 거예요. 봄춘자 해가지고 춘제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추제, 가을에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추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감사하고요. 요건 좀 같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 부분은 계절적으로 봄부터 여름이에요. 그래서 춘제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은 여름부터 가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여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할 때 그 썸머우드, 하재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제라는 말은 사실 적합하다고 판단은 안 돼요. 그래서 저같이 목재 해부학이 전공인데, 연륜연대학하고, 여러분들 해부학 하면은 막 되게 멋있는 거 생각하잖아. 가운 입고 막 이런 거. 근데 저처럼 이제 목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뭐 톱 막 이런 거 쓰죠. 해부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1년 중에 먼저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제, 1년 중에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만재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약간의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춘제, 추제라는 말보다는 조제, 만재가 더 적합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여기서 오늘의 사실 요게 하이라이트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오늘 강연은 대성공. 예. 뭐냐면 여기 나이테 보이죠? 나이테가 폭이 다 같아 달라. 왜 달라? 하나는 얇으면 조금씩 두꺼워져요. 똑같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계절 누구야? 계절에 그 선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예.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근데 계절 말고 다른 거 더 얘기했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요거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이 물통에 이 나무판으로 이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이 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뭘로 결정이 돼요? 가장 짧은 판, 그지? 판 길이가 다르죠? 가장 짧은 판에 의해서 여기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를 나이테 너비라고 간주할게. 나이테 너비. 자, 나이테가 만들어지려면, 나무가 생장하려면 다양한 영양 요소가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려면 여기 요런 거 있잖아. 질소, 이산화탄소, 물, 온도, 뭐 빛, 그다음에 기타 다른 영양소, 이런 게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자라겠죠. 자, 그런데 여기 사진처럼 여기 물이 좀 부족해. 그러면 나무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자라냐면 이 물이 짧은 판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나무 나이테 폭, 너비, 즉 나무의 생장량은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요소에 여기 기준을 맞춰서 자랍니다. 이게 제한 요소 법칙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만약에 여기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다고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맞추고 자라면 부족한 것밖에 없죠. 이산화탄소 빼놓고는 다 부족해.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그치. 자, 그런데 가장 적은 물에다가 만약 여기에서 했듯이 가장 적은 거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만 자라면 돼요. 그만큼만.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도 곧 어른이 될 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 욕심이 많아지지. 이렇게 많아지죠. 그러면 누군가는 뭐야?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형들, 언니, 누나 집에서 할 때도 항상 양보하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여기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늘 평화가 있을 겁니다. 집에 즐거움밖에 없을 거야. 알겠죠? 이거 나무가 주는 하나의 지혜예요. 요게 제한 요소 법칙이야. 자, 그래서 같은 수종이 동일한 생육 환경에서 자라면 여기 보면 나이테가 넓고 좁고 하죠. 이 넓고 좁고 하는 이 패턴이 경향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한 요소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너무너무 추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무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은 조금만 생장하는 거예요. 내일은 충분히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잘 자라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잘 자라요. 자, 그러면 요 나이테가 넓이가 좁고 넓고 하는 게 이러한 경향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연륜연대학이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설명인 거고 지금부터 할 것은 예시입니다. 아마 요거를 보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이제 나이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나이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나이테 조사하려면 나이테가 필요하죠. 그 어떻게 채취하느냐? 이렇게 채취해요. 산에 가서는 여기 보면 지금 막 뚫는 거 보이죠? 이거 전대. 여기는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연대 분석해서. 그래서 여기 뚫고 나서 이렇게 힘만 쏙 뺍니다. 그래서 그 빼는 게 요거 생장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뚫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만 쏙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나무는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혀요.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채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이테가 잘 보이도록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포로 잘 다듬으면 나이테가 잘 보여요. 그러면 나이테를 잘 보이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나이테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측정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건 실제 영주 부석사에 있는 데서 소나무 가지고 만든 그래프고요. 요거는 보은에 있는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 가지고 그린 그래프예요. 보면 요 그래프 하나하나는 나무 하나하나에서 그린 거예요. 어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슷하지? 왜냐하면 매년 어떻게 해요? 보통 날씨가 많이 변하죠? 그게 변할 때마다 나무가 어떨 때는 나이테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왜 그래? 아까 뭐 얘기했죠? 빙고. 예, 제한 요소 법칙입니다. 그게. 제한 요소 법칙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건 부탁할게요. 자, 그리고 속리산도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얘하고 비교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왜? 그렇지. 누구야? 야, 멋있다. 그쵸? 지역이 다르면 날씨가. 그렇지.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시인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2011년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혼자 배낭 메고 여기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에 보면 스웨덴 제일 북단에 보면은 아비스코 내셔널 파크, 그래서 아비스코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7월 12일 날 갔거든요. 여기 위에 뭐 보여요? 그쵸, 눈. 여긴 한여름에도 이게 눈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운 날에 홍수가 나요. 왜? 더운 날에 눈이 녹으면서 길을 완전히 덮는 거죠. 이렇게 희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지금 보면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긴 다 풀이야. 나무는 여기까지. 이 위에는 나무 없어요. 너무 추워서. 여기에 있는 나무의 제한 요소는 뭘까? 날씨. 무슨 날씨? 온도. 빙고. 야, 멋있다. 그래, 온도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까맣게 굵은 선 있잖아요. 요게 실제 거기 소나무 가지고 그린 그래프예요. 나이테 너비로. 자, 그다음에 여기 얇은 선 있죠? 요거는 7월하고 8월 온도, 평균 온도예요. 어때? 패턴이? 응? 달라? 다르다고 하기 좀 그렇지 않니? 많이 비슷하지 않니?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 집에 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8월 온도가 내려가면 나이테도 좁아지고요. 7월, 8월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긴 제한 요소가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학에, 날씨에, 온도나 이런 거에, 온난화 옛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날씨가 어땠는지, 온도가 다 이런 지역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여긴 딱 보니까 어떨 것 같아? 여긴 제한 요소 뭘 것 같아요? 더위? 물, 그렇죠, 물. 더우니까. 더위도 맞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척박하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나이테 가지고 강수량을 복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과거의 온도하고 강수량을 알아야 되지? 왜 과거를 알아야 되지? 농사를 지으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굳이 끼워 맞추자면 예, 그렇지. 미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여러분들 눈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자주 이런 그래프 많이 보면 보여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거 보면 몇 년마다 올라가고 몇 년마다 내려오는지가 계산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 추워지겠다. 아, 더워지겠다. 비 많이 오겠네. 가뭄 오겠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빙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룰이 깨지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우리 인간 활동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날씨가 자꾸 변하니까. 그때 필요한 자료가 다 나무 나이테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온도하고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는 100년밖에 안 돼. 100년 가지고 100년 내다볼 수 있어요? 어렵죠.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나이테 수만큼 이게 됩니다.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 몇 살일까요? 살아있는 거 중에. 10,000살? 너무 썼다, 야. 1000살은 더 써도 돼. 1,500살?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흥정하게 생겼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4,600살. 예, 4,600살. 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 동영상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1초 여기 시간이 갑니다. 여기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했죠. 지금 뭐야? 불 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200도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몇 초 동안에 지금 단방에 400도 올라가고 이제 500도 갑니다. 여러분들 산불이 왜 위험하냐면 가끔 그래요. 산에서 불이 나면 왜 거기서 못 도망가죠? 여러분들 이 불 나는 거 보이죠, 지금? 이거보다 더 빨리 산에서 뛸 수 있어요? 아니요.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 그래서 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나무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그렇지. 왜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비었는데. 그 겉에 생물이 살아 있어서. 그렇지. 겉부분에 아까 얘기했죠. 그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 목재하고 나이테 있는 데하고 숲이 사이에 있는 세포만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돼도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동영상 잘 봤는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기준이 이 사진 뒤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산불이 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뒤쪽으로 산불이 이동했을까요? 1번 뒤에서 앞, 2번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뒤. 자, 1번. 오. 2번. 아,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답은 1번입니다. 뒤에서 앞이에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죠. 산불이 나면 아까 자세히 기억을 되새겨 보면 큰 바람이 생겨요. 바람, 온도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불기둥이, 바람이 뒤에서 찬 공기가 안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불기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들 우리 산불 나면 어디에서 불 났지 찾아가죠. 이렇게. 이 방향의 반대로 가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자, 근데 이걸 왜 보여줬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여기는 워낙 산불이 나도 크게 나기 때문에 산불을 나이테 가지고 조사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산불이 나서 여기를 탔어요. 아까 여기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면 형성층 아까 있죠. 살아있는 세포가 여기를 덮어요. 덮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여기 탄 흔적을 가지고 언제 산불이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산불 난 해 불러볼게요. 1245년에 산불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오래 산 나무예요. 1261년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몇 년이야? 14년 후에, 아니다, 16년 후에 산불이 났죠. 자, 그 다음에 77년에 산불이 났어요. 77 빼기 60이라면 16. 자, 그 다음에 91년에 산불이 났어요. 14년 후에 산불이 났네요. 그 다음에 11년, 20년 후에 산불이 났어요. 뭐 좀 보이죠? 16년, 14년, 20년 주기로 이렇게 산불이 계속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은 자연만의 그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나이테 가지고 이런 흔적 가지고 뭐를 했냐면 요 까만 거는 과거 온도를 보고 난 거고 빨간 거는 산불이 난 횟수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산업혁명 이후 보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그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후가 변하든지 아니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이에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무 비면 불날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에 나무 나이테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동영상이에요?
그죠? 산사태. 예. 산사태. 그래서 나무들이 어떻게 돼 지금? 전봇대 말고 나무를 보세요. 예, 나무가 다 쓰러지고 있죠. 자, 나무가 쓰러지면 완전히 쓰러지면 죽겠죠. 그런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기울어지면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란 나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산에서. 자, 그런데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좀 다른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 먼저 설명할게요. 얘처럼 여기 보면 나무 중심이 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어디가 더 넓어요? 그치, 위쪽이 넓지. 그러면 나무가 얘는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 있죠. 기울어진 아래쪽에 나이테가 넓어져요, 갑자기. 왜 넓어지냐면 생장 호르몬이라는 옥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이 내려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방향별로. 그러면서 밑에가 이렇게 넓어져요, 침엽수는. 그래서 이 밑에 넓어진 나무 이 나이테가 눌린다고 해서 여기를 압축 이상제라고 해요. 근데 압축 이상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뭐 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기울어진 침엽수는 기울어진 방향의 아래쪽이 넓어지고 화렵수는 거꾸로야. 위에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호르몬 내려오는 그 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화렵수는 여기가 넓은 나이테가 어떻게 되면 당겨지겠죠. 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인장 이상제, 여기는 압축, 눌린다고 해서 압축 이상제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침엽수는 기울어진 다음부터예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다 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해에 나무가 어떻게 돼? 그렇지. 아주 잘했어. 여기는 어때요? 요때, 요 해에 나무가 기울어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사태 아니면 지진. 나무 흔들렸을 때. 예,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산 같은 거, 뭐 또 백두산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영상도 나왔던데, 과거에 이게 그 기록에 남아 있는 산사태, 화산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나무 나이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화산이 빵 터지면 하늘이 화산재에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광합성 얘기했죠. 나무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포가 튼튼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또 산사태가 화산 폭발이 언제 났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백두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빵 터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터졌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나무 나이테를 만들겠죠. 근데 이런 나무 나이테를 만드는 나무가 요 중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화산재가 중간까지만 날아간 거죠. 그래서 화산 규모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역사도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예요.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요때가 뭐냐면 1999년에 그 경회루, 우리 서울에 가면 경복궁 있죠? 거기 경회루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축물을 보수했었어요. 1999년에. 그래서 그때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붕 위에 올라가면 엄청난 목재가 지붕 위에 척척 쌓여 있어요. 이걸 적심이라고 하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적심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요. 그래서 엄청난 목재가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를 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조사했느냐? 그 목재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죠. 그래프가 막 되게 들쑥날쑥하죠.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연도를 매겨놓은 거야. 왜냐하면은 2000년도에 나무를 만약에 나이테를 추출했으면 마지막 나이테는 2020년이죠. 2000년. 그때부터 이렇게 매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회루에서 지붕 위에 있는 나무에서
나이테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런데 맞았죠? 이게 벌채 온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나무를 언제 벌채했는지 기록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더니 설악산에 있는 대승폭포하고 맞았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 다른 데하고 안 맞고. 그래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더니 나이테 조사를 했더니 벌채 온도가 1863년부터 1866년에 벌채한 걸로 저식으로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일성록이라고 이 국정에 관한 여기 써 있죠. 재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임금님의 일기예요. 일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1867년도에 경해로 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63년부터 66년까지 벌채된 나무 가지고 67년에 재건을 한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악산에 있는 대승폭포 얘기했죠. 대승폭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록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대승폭포라고 우리가 여기서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대승폭포 물줄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벌채를 해서 띄우면 어디까지 간다? 예,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나라 첫 사례예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500년 전, 1000년 전, 뭐 10,000년 전 기후도 알고 싶고 그때 벌채된 나무를 찾고 싶으면 기준이 되는 그래프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 1000년 산 나무 있어요? 말로는 있어요. 예.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도 아시면 좋은데, 제한요소 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요소 법칙이. 자, 소나무, 살아있는 지금 소나무에서 나이테를 추출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한 300년짜리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200년 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에 사용된 나무에서 또 나이테를 저희가 채취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아까 비교하는 거 봤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나무하고 이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살았던 동시대예요. 같이 살았던 기간이야. 그 기간에는 제한 요소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같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500년짜리 그래프가 없는데 실제 500년짜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하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요. 1년 정확히 연도가 매겨진 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불상 아니면 최근에 뭐 저도 또 관제 가지러 갔었는데 관이 나오면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유적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관인지 알고 싶다. 그럼 보통 관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잘 회강묘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이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언제적 관입니다. 내지는 뭐 누가 만약에 꼭 우리 조상님 중에 누군데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적 사신 조상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11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륜연대 하는 곳이 이제 저희 충북대학교 제가 있는 나이테 연구센터 뿐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학생들 열심히 배우니까 나중에 좋은 연구자들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 나이테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연륜연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연륜연대학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덴드로크로놀로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반응 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아주 그냥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어원에 보면 이 덴드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타임.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제 study, 뭐 학문 아니면 연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연구는 다 연륜연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나무고 밑에는 이제 참나무류인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북극곰 거는 이제 지금 온난화 있잖아요. 뭐 곰이 살 곳이 자꾸 준다라고 하는데 뭐 산불, 뭐 해충, 뭐 여기도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눈이 이렇게 녹게 되면은 이제 지역이 감소하겠죠. 뭐 홍수,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 나이테 가지고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학문을 덴드로클리마톨로지 해가지고 연륜 기후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테를 가지고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학문. 그 다음에 덴드로 이컬러지, 생태학. 나는 산에서 어떠한 뭐 아까 산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산사태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반적인 거, 뭐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이 돼요. 거기가 다 생태학에 들어가요. 사실은 이 기후학도 생태학 안에 들어가는데 기후학이 범위가 워낙 또 넓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리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지형학, 그러니까 뭐 지형학은 산사태 나는 게 대표적이고요. 빙하학,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있을 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빙하 있는 자리에 없죠. 빙하가 녹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 나무가 올라갑니다. 자랍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언제부터 자랐지? 요거를 알면 과거에는 빙하가 있었는데 온난화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나무가 여기 올라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수문학, 이거는 이제 홍수 나는 거, 산화, 불 나는 거. 불 나는 거에 대한 연구는 캐나다, 미국 여기서 아주 잘해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한번 불타면 뭐 우리 뭐 서울 규모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도 규모로 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곤충학, 해충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드리고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꿈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꿈이. 근데 꿈은 보이는 거를 경험으로 형성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 맞는 또 꿈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나무인데 나무는 환경하고 역사를 대변인.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글로 쓰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나무 나이테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벌채에서 언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악기 있죠. 바이올린, 피아노 이러한 것들도 나이테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 할 때도 나이테 사용합니다. 그걸 다 덴드로 아키올로지라고 그래요. 연륜 고고학이라고. 자, 대변인도 하고 그 다음에 조절자. 이미 환경은 우리 인간한테 많은 경고를 했어요. 니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환경 다 망가진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인지를 못했죠. 요즘 아마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날씨가 변하는 거를 아마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자, 근데 우리는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무는 인간이 언젠가 찾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위해서 어디에다 담아놨다 그 정보를? 그렇지, 나이테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진 환경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다?
예, 나무예요. 그래서 조절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거를 다 뭘로 얘기한다? 나무는 나이테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얘기할 때 나무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테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는 사람이 바로 연륜연대학 이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들었죠? 나이테 보면 조금 감이 오죠? 여러분도 이제 뭐예요? 대변인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옆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좀 그거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좀 많이 가져왔는데 혹시나 다양한 나무를 좀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와서 만져보고 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구성원을 보고는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와서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서정욱 교수님 강연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네, 강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전에 교수님께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드시면은 네. 예,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또 아마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교육 분야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럽에 독일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육이라든가 지금 이런 식의 교육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소규모로 좀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뭐 궁금하시면 같이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앞에 보니까 진짜 열대답 하시던데 우리 애기 이름 아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름 뭐라 그랬지? 표. 성훈이? 네네. 예. 혹시 궁금한 거 없니? 모르겠어? 근데 다 아는 것 같더라. 아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저희 엄마가 말해줘요. 아, 그래도 그거 다 알아듣고 하는 게 어디니?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이테 그럼 질문 하나 해야겠다. 제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제가 나무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독일에 있는 그게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번역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헨젤과 그레텔 알죠? 그 동화의 그 히스토리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거에 헨젤하고 그레텔이 그 할머니한테 끌려가는 그 장소를 찾아가고 그 걷던 길도 찾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었어요. 예, 동화책 좋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왜냐 그 번역하신 분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주길래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전 진짜 거기 찾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 읽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책이구나 이제 인지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 오빠가 가면서 나중에 도망쳐 나오려고 길에 표시를 하려고 가지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상처를 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 상처가 저 위에 올라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때 동화책의 시대적 배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 나무가 얼마큼 자랐을 것 같고 몇 년 동안 그래서 상처가 저기 위에 있었다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나무가 바로 그 나무다라고 써 있었죠. 제가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틀린 점 찾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점.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책 잘못된 책이구나. 왜냐하면 나무는요. 아까 우리 역사 얘기했죠. 나무는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왜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하냐면은 상처를 놔도 그 상처를 그 나이테 위치에다가 변함없이 꼭 간직하고 있어요. 안 변해요. 아까 얘기했죠. 안에는 목재라고 했고 자라는 데는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바깥쪽만 자라는 거지 상처는 변해 안 변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에다가 상처 낸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간혹 나무가 자라니까 가지도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지 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뚱뚱해지기만 하죠. 그 자리에서. 예. 그거도 그러니까 우리 고깔콘 모양으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나이테 가지고 동서남북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잘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산에서 딱 봤더니 이쪽이 나이테가 넓어. 그러면 여긴 남쪽이야. 그럼 그쪽으로 가면 남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까 압축 이상제 기억나요? 나무가 기울어지면 우리나라 산 대부분 어때요? 산이죠. 이렇게 경사가 심해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 아래쪽이 다 어때? 나이테가 예, 넓죠. 넓어가지고 동서남북을 판가름할 때 나이테로 하면 우리나라는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면도 같은데 바람 많이 불잖아요. 거기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잘라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이테가 이렇게 편심생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여기는 산도 아니고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 시간 지나면서 세워졌으니까. 예, 바람 때문에. 왜냐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요. 그럼 나무가 어때요? 버티죠. 이게 쓰러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만약에 그런 거죠. 저희 뭐 만약에 연구원이 이거 저기 평지에서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넓던데요. 그래서 여긴 남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보죠. 거기 바람 많이 부냐? 예, 바람 많이 불면 이게 이제 바람 방향을 우리가 알아내는데도 사용이 되죠. 이렇게 나이테 신기하죠? 예, 말씀하시죠. TV에서 그 이경규 아저씨가 열대우림에 나무 나이테가 없다라고 예, 말을 하던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예, 사실은 예 맞고요. 이제 나이테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열대우림에도 보면 이렇게 띠가 있어요. 근데 그 띠 가지고는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한 번 쉬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쉬어줘야 돼. 그러면은 띠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 사계절이 뚜렷한 데서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쉬는. 그런데 나이테가 하나죠.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 우기가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장륜이라고 해요. 그냥 생장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띠해서 생장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테도 어떻게 보면 생장륜의 하나인데 다만 나이테는 이제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그 질문 왜 했어? 대나무 나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어떻게 알았어? 포기 탔대. 일단 나무의 기준은요, 띠가 만들어져야 돼. 띠가. 근데 그 띠를 누가 만드느냐? 형성층이 만들어요. 그래서 대나무에는 형성층이 없어요. 형성층이 없고 그 형성층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다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초본 있죠. 초본은 어때요? 안 뚱뚱해지죠? 예. 이제 대나무도 그래요. 마디 생장하죠, 얘네들은. 네. 그래서 죽순 보면 이렇게 굵은데 그게 걔가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은 대나무에는 나이테 없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형성층이 없어서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나무가 아니에요.
야자수는 그러면 나무예요, 아니에요? 걔도 아니에요. 야자수도 아니에요. 나이테 없어요. 네. 아,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잘랐을 때 이런 띠가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층, 무조건 형성층이 있으면 우리가 목본, 나무라고 하고요. 그게 없으면 초본이라고 하면 거의 맞다라고 보고요. 대나무 질문이 나와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대나무 보면 엄청 빨리 자라죠. 왜 그러냐면 대나무는 마디 생장을 해요. 대나무 마디 이렇게 손처럼 돼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마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한 마디가 1cm씩 자라면 10마디잖아요. 그러면 몇 cm 자라는 거예요? 10cm 자라죠. 그러니까 얘는 마디가 한 1mm 자란 거예요. 다 마디마다. 근데 10마디니까 1cm가 되죠. 그러니까 1cm씩 막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나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지간히 크면 얘는 오래 살기도 해야 20년까지 사는 대나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나무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은행나무는 침엽수예요, 화렵수예요? 침엽수는 뭐예요? 빙고. 화렵수는 이렇게 넓은 거, 그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나무는 왜? 넓었잖아. 예. 그 우리 뭐 어떤 거요? 넓어서 그래서 화렵수. 우리가 통상 은행나무 이제 침엽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렵수는 물관이 있어요. 물관. 근데 침엽수에는 헛물관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헛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관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침엽수냐 화렵수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화렵수는 잎이 이렇게 하고 그물맥. 잎을 보면 우리 뭐 이렇게 핏줄 가듯이 막 사방으로 뻗어 있잖아요. 막 갈라지듯이. 그걸 그물맥이라고 해요. 그물처럼 뻗어 나간다고 해서. 근데 침엽수는 나란히 맥. 초본도 나란히 맥. 근데 은행나무가 나란히 맥이고요. 그 다음에 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렵수라고, 침엽수라고 해요. 근데 저처럼 조금 더 공부하면 통상 그래서 은행나무는 침엽수다라고 하면 맞고요. 근데 원래 분류할 때는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주 오래된 수종이죠. 아주 과거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수종들은 진화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온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래서 은행나무를 그냥 은행나무로 하나로 분류하는 분류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침엽수, 화렵수. 근데 굳이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하나에 넣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침엽수가 맞습니다. 예. 예. 거실에 나무를 예. 둔다고 하면 예.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고요. 어느 정도? 그건 제가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전에 이거는 정말 저희 다른 데서 강연했을 때 받은 질문인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꽃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합성하죠, 나무가. 밤에는 뭐예요? 빛 없으면. 예? 자꾸 이렇게 놀래키면 어떻게? 왜 호흡을 하죠?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생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잎에 있는 세포에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는 미토콘드리아 어디에 많을 것 같아요? 폐.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나무가 풀이 바로 초본류가 바로 그걸 밤에 합니다. 밤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자면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너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밀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만들어내는 산소 양이 실질적으로 호흡하는 양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고 그다음에 그 뭐 화분마다 종류마다 정화하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평짜리에 요거 놓으시면 어느 정도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 예, 또 다른 질문.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떨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초롱초롱한 눈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예, 예, 그래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네요. 예. 혹시 이거 제가 몇 시까지였죠? 지났나요? 추가로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 나무요? 제가 요 전공은 97년부터 했고요. 그래서 석사는 여기서 하고 박사부터 이제 독일에 가서 하고 지금 이것도 다 찍히는 건가요? 사생활인데. 예. 예. 제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연륜연대학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석사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로 갔죠. 독일에서 박사 받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왔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왔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학문 재밌죠? 그쵸? 손 들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재밌니? 안 재밌었어? 재밌는데요? 나무는 몇 년 살아요? 수종마다 달라. 근데 보통 뭐 참나무류는 한 300년 뭐 이렇게 하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자라는지에 따라서 나무 나이는 달라집니다. 버드나무는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나무보다 오래 사는 나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통 물가에 많이 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고고학 할 때 보면 땅에서 나무 나오잖아요. 뭐 탄나무도 이거 탄화목 같은 것도 나오면 그러니까 보통 문화재 쪽에서 또 많이 연락이 오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저는 이렇게 목재를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아까 지금 버드나무 얘기했는데 왜 버드나무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물가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실제 그 지역에 가면 지금 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예전에 뭐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 분석도 쓰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나무가 최소 어리게 살면 몇 살까지 살아요? 추위. 최소 어리게 살면 최대한 그거 하늘에 옆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그건 진짜 어떻게 연구해야 되니? 근데 이제 나무가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제 이름 치고 구상나무 하면은 또 막 여기저기 또 이렇게 뜨는 기사나 뭐 몇 가지가 있을 건데 보통 구상나무 연구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잘 자라다가도 어떤 나무는 그 경쟁에서 못 이기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씨앗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생육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우리 수관이라고 하죠. 잎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도 이만큼.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거 한 연구가 있는데 토양 조건이 영향을 많이 준다. 토양 조건에 따라서 더 뻗을 수도 있고 덜 뻗을 수도 있고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근성, 청근성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보통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에 아카시 나무 되게 억울한 나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못 쓰는 나무라고 해서 막 뱉잖아요. 지금 아카시 보기 어렵죠. 아카시 나무 얘기해서 그런데 아카시아가 맞아요? 아카시가 맞아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그지? 껌도 있고. 그죠? 근데 아카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요를 잘못 만들었어요. 어른들 책임이야. 미안해. 예. 아카시아는 여기 열대지방에만 가야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카시 나무예요. 예. 그래서 아카시아 껌이 아니고 아카시 껌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얘는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아카시가 있으면 다른 나무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카시 나무가 자라는 데 보면 되게 척박한 데 자랍니다. 얘는 척박한 데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질소 고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양이 좋아지죠. 토양이 어지간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른 나무한테 밀려요. 근데 우리가 그걸까지 못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산소 인근에 있으면 관 뚫고 들어간다 막 하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요. 뿌리가. 얘는 천근성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좀 오해죠. 오해. 왜? 혹시 나무가 불에 타도 이제 겉에부터 시작했는데 뛰어넘고 안쪽부터 시작하는 거 있나요? 안쪽부터 그거보다 예를 들어 약간 튀어가지고 나는 그 연구에 의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산불 났을 때 그 재 있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때 배울 때는 2km 날아간다고 그래. 2km.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하다 바람이 확 불면 쭉 다 태우고도 갈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산을. 그래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여기는 안 타고 다른 데가 탈 수도 있죠. 예. 예. 오래 사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에 대한 나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모르니까 나이태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못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없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대신에 추운 데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는 연구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600년이 살아있는 나무 중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거 말고 7,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찾았는데 걔는 제가 나무라고 하면 뿌리가 있겠죠. 뿌리가 7,000년 됐어요. 위에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다시 또 올라온 거죠. 뭐 이런 조사는 있습니다. 근데 열대지방에 대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아까 질문하신 분 나가셨는데 제가 말하다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나이테에 빠지는 거죠. 나무 알면 알수록 특히 나이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우리한테 인간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이테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예. 뭘 전공을 하셔가지고 나이테를 하시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산림. 예, 일단 그래서 이제 해부학, 목재 해부학 하면서 나이테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해부학하고 이 연륜연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고 이제 그거 이후에는 이제 생태, 환경 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목재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종 분석하는 거는 이게 목재를 알면 해부학적인 특징을 알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나무마다 그 해부학적 특징이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알아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아닙니다. 예, 하다 보니 예, 하다 보니 원래는 저 GIS 좀 하다가 이제 좀 공대 쪽에 좀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전공도 좀 바뀌고 했는데 잘 바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하고 나면 여기에도 요즘에 이제 동위원소 가지고 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동위원소까지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왜냐하면 나무는 하나인데 나이테에 무엇을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나무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얼추 지금 보니까 예, 다 된 것 같으네요. 어떻게 저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 꼬마 친구들? 네. 정말? 네. 고맙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변인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대변인,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나무한테 돌려주고 환경 위해서 열심히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요소 법칙 배웠죠? 예. 가정의 평화가 제한요소 법칙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